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코로나 빗장이 풀리면서 전 세계 주요 관광지에는 여행객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지의 수용 범위를 넘기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삶이 침범당하는 과잉 관광,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가수 김윤아 씨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가 일부 누리꾼들은 물론 정치 비평가들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이 논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정작 주민들의 삶이 침해되는 현상을 가리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주민들은 그냥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광지로 소문이 나서 생활이 망가지고 피해를 입는 일, 전국에 이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서울 종로구의 이화동입니다. 입주민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주택가인데도 벽면에 이렇게 낙서들이 그려져 있고 지붕 위를 보시면 먹다 버린 음료수병과 휴지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루 8,000명 넘게 다녀간다는 서울 북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그 자체가 없다시피 이것이 사람의 삶인가 할 정도로.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안 와. 편의점이 쫙 생겨갖고 거기보다 싸도 그 한두 푼 비싸도 거기 사 먹어 약하지 않아. 이처럼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지역 경제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 번쯤은 목격했을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혹시 그 세 분은 이런 거 비슷한 거 혹시 그러니까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유명한 지역 축제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저희 집으로 가는데 평소 소요 시간이 3시간이 아니죠. 3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그 지역 축제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좀 갖게 되죠. 그리고 지역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또 그 안에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 협회랑 계약이 된 업체가 들어오니까 지역 상권이랑 또 연관도 없고. 저번에 저희가 지역 축제 한번 다루면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 지역 상인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그러니까 네. 돈 내고 입점한 어떤 상인들이 외부 많다. 계약된 외부 상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게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기가 오지 않기만을 오히려 바라게 되는. 오히려 피하게 되는. 네. 네. 아니, 저는 시댁이 전주인데요. 전주 예, 한옥마을 있잖아요. 근데 전주에 이제 저희 시댁은 뭐 본인들 500년 살았다 막 이러는데 대단히 반감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 한옥마을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다 이제 외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거요? 그렇게 하고 뭐 전주에서 맛집이라고 해서 검색되는 곳들은 태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현지인들은 모르는. 예, 뭐 이렇게 현지인들은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네. 현지인이 찾는 숨겨진 맛집 이렇게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많죠. 보통 이제 로컬 맛집이라고 부르죠. 아, 이제. 그런 걸요. 그 로컬의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집. 거기가 찐이다. 그럼 한민 작가님은? 저는 그 외가 동네가 청남대에 들어가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거기가 되게 한가지고 좀 좋았는데 네. 뭐 이제 선착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개방이 되고 난 다음에 좀 네네,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람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지금 외갓집도 이제 나오셨어요 거기서 이사를 나가셨습니다. 그 정도요? 이사까지 하셨어요? 예, 꼭 그것 때문에 나가신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뭐 옛날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저는 이제 한옥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가끔 그 북촌이죠 삼청동길. 와 근데 주말에 갔더니 와 진짜 그 잠깐 이 오디오에도 나오던데 거기 직접 그 진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또 소음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아, 시끄럽죠. 특히 주말 되면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인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문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종종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문화재인 줄 알고. 여기가 관광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도 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 살고 있는 민가인데 연락 그러고 초인종 누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는 행동이겠지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매일 반복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사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가면 이제 벽화 마을이 요즘 많이 조성이 됐잖아요. 네. 왜 웃어요? 아니 저도 뭐 어디 유명한 벽화 마을 갔는데 그냥 줄 서서 같이 이동하더라고요. 쭉 그 거리를 그냥 벽화로 훑으면서. 그러면서 한 명씩 집으로 들어가요. 그 줄에 선 분들 중에 집주인분들이 계신 거야. 집에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집 들어가려면? 그 줄에 서 계시다가 자기 순서가 그 근처에 가면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여기 온 내 자신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냥 이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공개된 것만 보고 그냥 그걸로 만족할 걸. 난 또 여기를 왜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약간 결이 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이제 입도료를 내내면 안에 이제 논란이 좀 빚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등산을 가다가 우연히 전 제주도 한라산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그 전라도에 있는 산을 오르고 있는데 제주도민 세 분이 이제 배 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산을 같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입도료 얘기가 나왔는데. 세 분이 되게 강경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 수용 능력을 넘어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게 사실은 제주도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아주 손꼽히는 휴양지이고 관광지인데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존을 하려면 사실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한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입도료일 수밖에 없다. 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개 끄덕여지는 측면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입도료 같은 입장료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외신에 내년부터? 나왔죠. 네네네. 근데 외국도 이렇게 심한가요, 그러면? 예, 그 이탈리아가 특히 심한데요. 이탈리아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예쁘게 많이 담기지 않습니까?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장소 찾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군요. 그 뭐죠? 옛날 영화인데 로마의 휴일? 예,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그 스페인 계단.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내가 오드리 헵번이 좀 되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계단에서 사진 하나씩 찍으셔야 되는 거죠. 뭐 그건 낭만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죠. 예. 뭐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탈리아 베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일본의 교토 이런 데도 지금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행 제한을 둬서 들어가는 관광객 숫자를 제한을 한다던가 아니면 들어갈 때 뭐 요금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모색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일단 떠나가니까 거기가 원래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만의 특색,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포함되는 것인데 그 주민들은 이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떠나가 버리니까 빈 동네 놀러 가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까 했던 숨겨진 맛집, 그다음에 숨겨진 비경 이런 게 공개되는 영상 보면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멘트가 꼭 나오잖아요. 왜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제 훼손되고 이제 나만의 어떤 뭐가 없어진다 이런 멘트가 꼭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잉 관광이 발생하는 원인은 역시 미디어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그러면? 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쌍문동이 또 이 그 배경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편의점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좀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징어 게임과 쌍문동을 같이 연결지어서 내가 직접 갔다라고 하는 블로그 글들이 한 작년부터는 없어요. 그냥 없고 이를테면 뭐 우영우 김밥집도 뭐 폐업했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곳을 막 또 방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미디어를 타면 거기에 우후죽순으로 또
뭐 여러 가게들이 생기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문제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규정을 좀 찾아봤더니 술집이랑 노래방, 그러니까 유흥주점과 노래방은 주택가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거리 제한이 예,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술집 그리고 카페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용도가 일반 주택으로 돼 있어도 정화조 어떤 용량만 확보가 되면 금세 카페나 아니면 일반 식당 그리고 간단한 술집으로는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끊이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책은 사실상 뭐 소음 등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참 그것도 문제인 게 아니 영화도 어디선가 찍어야 되잖아. 드라마도 어디선가는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촬영 장소만 헌팅하러 다니는 그 전문 인력도 있잖아요. 네네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미디어가 문제다가 아니라 그런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캠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노지 캠핑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캠핑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야산에 이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건데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노지 캠핑 명소들이 다 이제 노지 캠핑이 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그냥 투기하고 막 원래 조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불 막 지피면서 요리하겠다고 그러면서 화재 사고도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작 캠핑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캠핑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 멋진 나만의 명소에서 캠핑을 하는 모습을 이제 컨텐츠로 제작을 하면 어딘지 공개를 안 해요. 그렇군요. 진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 한민 작가끼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드라마 촬영장 이런 데를 꼭 찾는 그 심리가 뭐예요? 동일시를 하는 거죠. 주인공과.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고? 네네. 그 모습을 이제 내 삶에서 한번 구현해보고 싶다. 저는 저기 어딘가 뭐 지역은 얘기 안 하는데 어디 그 저기 사극 촬영장 간데 저는 왕건이라는 감정이입이 전혀 안 되거든요. 사극은 좀 그런데요. 세트장도 좀 따로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사는 어떤 데를 배경으로 한 데는 한번 좀 가보고 싶을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다. 제가 너무 메말랐나? 두 분은 어때요? 네. 아니 뭐 어떤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굿즈를 구입하기도 하고 그 관광지에 가서 촬영지에 가서 같이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컨텐츠를 좋아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을 얻고 뭐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어떤 위인이나 역사적 현장이나 이런 데를 어떤 찾아다니는 이 탐방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탐방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책에서 봤던 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여기야. 그다음에 어떤 바로 이 집이 아무개가 태어난 곳이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무개의 어떤 뭐냐면 산책길 한번 같이 걸으면서 아무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굳이 다른 거냐? 네. 어떤 역사 탐방이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가고 싶다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관리나 제도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기 주민들한테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터잡고 오래 살아왔던 주민들이 결국은 뭔가 소외되고 쫓겨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오히려 외지에 와서 상인이 돼서 오히려 그 지역에 어떤 문화적 가치를 오히려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발생한 어떤 그 입장차라든지 이해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를 좀 좁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오버투어리즘의 부작용으로 이제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도 따지지만 사회적 측면도 따지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체가 분열된다 그래요. 이 오버투어리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 있을 수 있겠죠. 피해만 보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오버투어리즘의 문제가 결국 단순히 찾아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관리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이 오버투어리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건강 이게 이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소개가 돼서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좀 지자체에서 반응을 해서 그 안에서 뭐 관광객 숫자를 제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주민과의 빠르게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놔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도 다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로 많이 이야기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네, 사실 이 똑같습니다.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젊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이 가서 카페를 일군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갤러리를 만든다든지 하고 갑자기 거기 지역 명소로 떠. 네. 그러면 이제 그 임대료가 오르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그러니까 그 골목 내지 거리를 가꾼 건 우리들인데 네. 나중에 우리들이 쫓겨나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높아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쭉 늘어선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처음에 이 지역을 찾았던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남는 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숍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찾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 결국 이제 어떻게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던 관광객 수를 얼마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럼 해당 지자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관리를 좀 정밀하게 하면 안 되냐. 이래서 어떤 뭐 카페가 되든 가게 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권한이 식당 없잖아요. 같은 건 기본적으로 신고제니까요.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리단길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단길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카페는 몇 개로 제한한다. 그럴 수는 없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양식, 절제 이런 거에만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더 받고 싶겠죠. 네. 입장 바꿔서 저라도 그러겠죠. 네, 그게. 누구라도.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거에도 지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관광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관광이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에 침범에 들어오는 것들은 안 되는 거고. 물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양식이 중요하다. 서로 어떤 존중하는 어떤 이런 문화와 의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돼요. 돼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루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거예요. 되지 않고 인성에 기대고 사람의 어떤 태도에 그냥 기대하는 건 한계가 너무 뚜렷하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늘 유명해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관광 명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좀 가능합니다. 오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게끔 어떻게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곳은 반짝이에요. 사실 그래요. 반짝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짝 그것 때문에 빠르게 지자체가 대응하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근데 폐허화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대응하기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뭐 공원이라든지 네. 고궁이라든지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람객 수나 이런 걸 제한을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데 있어서는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네. 지역 주민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한을 만약에 결의를 한다면 저는 하나의 그 자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생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까 이제 잠깐 그 M장도 이야기했지만 그 합의가 도출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가 다 갈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공개된 다음날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건 뭐 주민들도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몰리는 데는 절대로 안 가거든요. 저도 가급적 피해 다니지. 네. 근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건.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곳에 통용되는 논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농담처럼 저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박 금지. 너무 대박 내지 우리 회사는 대박을 노리는 회사가 아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회사다. 그래서 대박 멋있네요. 금지라고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뭔가 되게 여유가 느껴져요. 예, 아주 분해가 나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치 안에만 들어가면 크게 문제 없다. 오히려 잘 되면 빠르게 이미지 소모가 되고. 너무 잘 되면. 저게 뭐냐면 그 상인들이 종종 이런 거 장사 잘 되세요 그러면 그냥 고만고만해요. 이렇게 요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듣다 보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한 번에 확 몰리면 이미지 소모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튜브 환경에서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방 떠나갑니다. 출판계도 속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박 베스트셀러라는 출판사는 꼭 부도위기 한 번은 처한다. 이런 비슷한 원리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이제 장소 섭외 단계에서도 이제 그거 헌팅하러 다니시는 전문가분들이 전문 인력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촬영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건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장소 섭외 단계에서부터 그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없지만 어쨌든 여기 방송에 소개가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고 주민분들이 이런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고 미리 협의해 놓고선 그런 것들이 그 매뉴얼대로 주민들도 동의하에 준비가 되면 촬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방식은. 이거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M장 이야기한 대로 뭔가 좀 사전 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그걸 좀 준수해 들어가는 네. 이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부터 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우림 멤버 김윤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현했는데요. 정치인 전여옥 전 의원이 김윤아를 비판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아는 지난주 자신의 SNS에 RIP 지구라는 글귀가 적힌 검은 화면과 함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윤아는 지난 2016년 일본에서 먹방도 했다며 김윤아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전 전 의원의 글을 시작으로 동시에 김윤아를 비난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고 반대로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옹호하는 글들도 많은 상황인데요. 김윤아는 말로만 듣던 그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다며 자신을 향한 비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김윤아 씨를 둘러싼 논란부터 한번 세 분의 평을 좀 잠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김윤아 씨가 아이의 엄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좀 비유하면서 방사능 비가 내리고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다는 본인 의견을 개진했는데 전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어떻게 보면 수준이구나. 누구라도 그게 연예인이라도 배우라도 가수라도 본인의 입장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고요. 그게 언론의 자유라는 겁니다. 소위. 그런데 정말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거. 전 청산귤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전여옥 의원이 그런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김규리 배우가 소고기 파동이 있을 때 청산가리를 입에 넣는 것 같다는 걸 아마 소환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M장은 또 연예인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공중파 개그맨이 그러시죠. 공채. 남다른 시각으로만 바라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씁쓸했는데 뭐 SNS나 이런 데에서 이제 이 돌아다니는 말 보니까 이제 조롱하는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좌우립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조롱을 하면서 김윤아 씨에 대해서 안 좋은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던데 저는 이건 정치권에서부터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서만큼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정치 쟁점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하면서 문제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정치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는 순간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치충이네 이러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비난이 시작이 됐지만 제일 먼저 촉발이 됐는데 이 상황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저는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쟁점화 되지 않아야 될 사안을 다 정치 쟁점화 만들거든요. 그래서 갈라치기 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 보면 네. 상을 탄 그 배우가 딱 그 수상 소감에서 정치 발언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박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그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특히 심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꼭 우리나라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집단주의 문화권, 좀 동양,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지금 뭐 몇 분의 그런 정치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이제 일본 문화에서 그렇게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타노 타케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자기가 입지가 워낙에 있는 분이고 또 워낙에 약간 그 프레이밍을 본인이 캐릭터를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캐릭터를 그렇게 좀 잡은 면도 있고. 그래서 저 양반은 저래서 저러는구나 그냥 한 수 적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이제 정치 발언을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된 연예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지 좀 서유럽권에서는 연예인들의 정치 발언이 가능한 게 이제 개인의 그 권리이고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단주의 문화권 쪽은 저 사람의 발언은 이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근데 제가 관찰한 게 맞는지 한번 좀 평을 좀 해주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주 그 상반되는 두 개의 시선, 연예인 관이 두 개가 지금 교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아직도 뭐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거냐면. 옛날에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한다고 떠드냐라고는 어떤 이런 비하적 시각. 정치 풍조가 좀 깔려 있죠. 이런 그 연예인을 비하하면서 니네가 뭘 한다고 정치사적 발언을 하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발언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 미치는 걸 좀 생각을 해봐라. 좀 자제를 해라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는 어떤 또 시각. 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연예인들의 정치 사회적인 메시지 발신을 되게 어떤 안 좋게 보는 게 이제 여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분위기가 어떤 예술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대통령을 풍자하는 유머 시리즈가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저 그 책 본 적 있어요. 네, DJ 시리즈, YS 시리즈라고 해서 굉장히 1차원적인 막 개그 소재로도 대통령을 이용했었어요. 제가 국내 그러니까 가장 큰 대형 서점에서 선서 다 완독을 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과 그 일본의 모리 총리라고 있어요. 모리 총리하고 독일의 콜 수상 세 명을 그러니까 풍자하는. 요 세 개를 모음집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서서 다 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근데 적나라하더라고요. 미 클린턴 대통령 만나서 하와이유라고 불러야 되는데 후아유라고 물어가지고 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물었냐고 물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게 누구야라고 물어본다고 그걸 직역한 것뿐이다. 뭐 이게 다 책으로도 나왔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코너들이 다 정치 풍자 코미디였어요. 뭐 회장님, 우리 회장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정치 풍자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로 25시 이런 것도 다 정치 풍자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몰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예술인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활동이 어려워지고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네. 그때쯤부터 진짜 그런 악성 댓글이라든지 조롱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 뭐 한국인들은 이 정치 풍자 유머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러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신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 광대들도 사실 늘 저작거리에서 하던 게 늘 왕을 풍자하고 가끔씩 뭐 조롱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맞아요. 네,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탈춤 보면은 양반 탈이 입고 하는 게 이유가 뭔데? 그렇죠. 네, 양반들에 대한 풍자를 하기 위해서 탈을 쓰고 했던 거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웃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탈출 롤을 만들어줘서 글로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게 또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예인의 이른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자께서 짚어주신 대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요. 정말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느냐라고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고 사실 연예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분들도 봤어요. 신흥 귀족이다. 이제 이른바 잘 나가는 이런 연예인들 셀럽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말의 무게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또 너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 다른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또 반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MC 장원 짚어주신 대로 결정적인 계기는 전 정말 블랙리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로 평가를 받았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 거죠. 거기에 올린 연예인분들 리스트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니까 박미선 씨도 있어요. 그런데 김구라 씨, 뭐 이하늘 씨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랑 히어로라는 시사 예능에 같이 출연했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선택도 하겠지만 선택을 받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계입니다. 연예인들에게는 프로그램 출연하고 이런 것들에 생계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줄을 쥐고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거는 너무나 이 연예인분들한테 가혹하다는 생각이 거기에는 듭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된 데는 문화예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뭐냐면 정권 유지나 정권 탈환의 수단으로 어떤 그 상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문화예술관이 이제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사실. 그 블랙리스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로 우리 편 들어주면 박수 이렇게 되는 잘한다.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곳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로남불이 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확인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TV만 틀면 이제 그 시사 토크 프로가 그러니까 차고 넘치니까 뭐 정치 평론한다, 시사 평론한다는 사람이 나와서 오염수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데서 누가 이렇게까지 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연예인이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걱정을 표하거나 지지를 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해갖고 따르라 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연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한 4년 들었던 것 같아요. 댓글로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그렇구나. 한 3, 4년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시고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안 그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인식을 깨나가는데 굉장히 좀 많은 개인적으로 노력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보니까 제 개인 유튜브는 완벽하게 이제 예능 유튜브인데 그래서 이제 동료 개그맨들을 좀 부르고 싶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정치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니까 그 채널도 좀 정치적인 색깔을 띠겠지라는 그 조심이 좀 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도 좀 이렇게 주저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그맨인데 개그맨들하고는 약간 사이가 소원해지고 오히려 이 시사평론가분들하고 오히려 더 친해졌어. 근데 아까 조금 그분들하고만 어울리는. 김윤아 씨 그 관련 오디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특히 뭔가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연예인들에게 항상 따라부는 어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 행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시각도 깔리니까 아주 그 여기 뭐 리무진 좌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말로는 되게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을 들였는데 실생활은 완전히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샴페인 마시는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위선 아니냐. 이런 비스무리한 시선을 깔고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오디오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2016년에 가서 그 일본 가서 먹방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저기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는 오염수가 문제가 안 될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해버리는 거,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뭐를 했냐면 네가 뭘 알아도 있지만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씌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이 발언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 행실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언행 일치가 안 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내가 가진 생각만 갖고 비판을 받으면 뭐 나 이제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사람 자체를 몹쓸 인간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문화 예술인들도 입 닫아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이제 좀 단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윤아 씨가 출연했던 과거 그 먹방을 제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먹는 방송 자체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 어떤 채널이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근데 그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이슈가 있지도 않았고요. 2016년도였으니까요. 아마 이제 근데 그 논리겠죠. 2011년에 원전 폭발 사고가 났고 그때 방사성 물질이 한꺼번에 바다로 밀려들었으면 당신이 지금 오염수 갖고 얘기를 하면 그 2011년 이후부터 계속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아주 합당한 비판이라는 생각 안 들고 김규리 씨도 본인이 소고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화면을 찾아냈었냐면 미국인가 어디인가를 놀러 가서 현지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사진을 찾아내서 엄청 공격을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 연예인이 정치적인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건 연예인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로 그러니까 확장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정치 사회적인 입장을 밝히면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나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경멸을 하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위선을 가르는 것은 언행일치잖아요. 어찌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너무나 당연한 덕목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행동과 그러니까 나의 어떤 평소 생활과는 다르게 정치 사회의 입장도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측면이 좀 억지스러운 면이 많아가지고요. 그분들이 평소 행실이 과연 그렇게 모순적이었나 자기의 정치적 발언과 그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입으로는 진보를 말하면서 행태는 대단히 뭐 이렇게 좀 부유층, 상류층의 삶을 누린다라고 하면 대단한 반감을 또 사람들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입진보, 강남좌파 이런 게 어떤 이 삶과 언행의 좀 그 불일치를 언급하고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정반대 현상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치적 입장과 도덕적인 태도는 다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또 어떤 이런 주장도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진보한테만 도덕을 요구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정치와 도덕은 별개 아니냐. 마키아벨리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좀 약간 극단으로 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로 네가 무슨 발언을 하면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면 나 스스로 그럼 달동네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면 거꾸로 아니잖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극단에 그러니까 버무려 버리는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든 결합시키든지 간에 둘 다가 너무나 어떤 뭐냐면 여지를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그냥 다 극단화시켜 버리는 이런 양쪽의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게 아주 인터넷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여론 형성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이 그 여론 형성의 과정을 자신들의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썼단 말이죠. 어느샌가부터. 그러면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조직화됐어요. 자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몰려가서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어느샌가부터 우리 사회에 정치 혐오의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이고
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댓글이 많이 생깁니다. 역사 이야기만 해주세요. 정치 이야기는 빼주세요. 아, 그렇군요. 정치의 산물이 역사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빼기 합니까?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편한 것,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한 인터넷 문화와 함께 성장하면서 이 10년, 20년 그 사이에 빠르게 좀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자리 분위기 깨려는 사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저는 정치권이 이렇게 여론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표출이 됐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연예인 발언부터 다시 거슬러 가면은 그 연예인이 한 발언의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연예인 욕 안 해요. 맞아요. 오히려 박수치지. 네. 그러니까 문제는 폴리테이너다 연예인의 발언이다. 사실 이건 현상적인 거고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은 우리 편 편향이에요. 맞아요. 그럴 것이 우리 편 편향. 네. 그러니까 딱 봐서 우리 편이야. 그러면 발언하면 박수치고 뭐 하는 거고 누가 그 우리 편을 욕하면 대신 그러니까 변호해 주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배척하고 네. 경멸하고 욕하는 이 현상에서 그러니까 그 불거지는 하나의 어떤 가지로서의 현상이 결국 연예인의 어떤 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증 편향이 또 있고, 아니 제가 그래서 할리우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의 정치 참여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는 풍토,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받는 사건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934년도에 업톤 싱클레어라는 작가가 이 할리우드 사람들과 친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사회주의 경향성을 띤 작가였대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분기점에 있을 때마다 연예인을 좀 탄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좀 정치적 발언에 있어서는 확장성을 못 갖고 눈치를 보고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비하적 시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출신이 뭔데요? 그렇죠. 네. 응? 레이건 대통령이 뭐 하던 사람인데요. 네. 그다음에 세계 근육맨 캘리포니아 주지사 했던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인데요. 이미 그 큰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그 연예인은 연예인일 뿐이다라고 어떤 비하적 시각은 깨진 지가 언젠데.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옛날에 어떤 낡은 평가 잣대를 끌고 와 가지고 인신 모독성으로 공격하는 건 이거 반칙이죠. 사실. 그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동료 개그맨들도 늘 꿈꾸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스탠딩 코미디를 많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스탠딩 코미디는 성역이 없어야 되거든요. 성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종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제일 많이 소재로 사용되는 게 정치 이야기인데 그 가장 중요한 정치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거의 SNL 저도 많이 보고 뭐 네.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출연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화제는 김종인 전 PD거든요. M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또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MB는 그게 천연덕스러워서 연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진짜 다 궁금해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한 걸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연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연기의 신이십니다. 모르셨다는데 아무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SNL조차 이제 시청자들은 수위 조절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그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자기 검열하기 시작하면 사실 수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정치 풍자가 무슨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면 그 풍자가 성립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참 그러면 그러니까 A 진영 사람은 풍자면 B 진영 사람도 풍자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 네. 이건 이제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만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탄핵 국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풍자 코미디를 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탄핵 국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국민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전화가 올 정도니까 평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개그맨들 사이에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냥 입 다물자.
조용히 하자. 그럴까요? 그냥 다른 걸로 웃기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주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력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을 어떤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데서 나오는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게 말초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어느 하나의 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파르르 해가지고 네. 눈 뜨고 못 봐주는 어떤 이런 태도. 그러니까 뭐냐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연예인이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힘이 있지 않은데도 그런 건 뭐냐면 우리 편을 너무나 중시하는 사람들. 그 심리가 결국은 이런 현상을 빚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